그 얘기를 들으면 잡을 수 있을까? 현직에서 그런 얘기는 못 하죠. 저는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촘촘하게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집을 사자. 네. 이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네. 정책으로 부동산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시각이 굉장히 좀 첨예한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자장면 값도 못 잡는데 어떻게 집값을 잡겠냐라고 하신 부분에서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뭐 집값 잡겠다. 이 얘기는 모든 정부가 했는데 네. 그 얘기를 하는 정부일수록 쉽지가 않았어요. 결과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집값 잡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여러분 꼭 집 사세요. 집 안 내려갑니다. 그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일부러 세게 강조한 얘기도 정부가 집값 잡겠다는 걸 정책 목표로 세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경제 상황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거든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집값을 정부가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구호로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 목표를 잡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잡을 수 있을까? 잡겠다 해놓고 못 잡으니까 불만이 많고 불신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올랐어요. 집값을 막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왜 집값이 올랐는지, 그리고 시장이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 미스매칭 되거나 매물이 안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고 작동이 잘 되게 할지를 저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거 불안이 막 가속화되면 서민들이 힘들잖아요. 네.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정하게 케어를 해야 될까. 그리고 만약에 공급이 부족하다면 공급을 어떻게 하면 좀 세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국민들에게도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치 집값을 금방 잡을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니까 한 일주일 있으면 바로 언론에서 얘기를 하죠. 집값 잡겠다더니 어디가 얼마가 올랐다. 아니 근데 정부에서 대책 발표했다고 며칠 만에 잡힌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살면은 그럴 거예요. 전제주의 국가에 살면 그럴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뭐 그런 정부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도 그걸 기르고 정부도 거기에 맞게 대책을 해야 된다. 제가 책에서 강조하는 건 좀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렇게 현직에 계실 때 아무래도 좀 고충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현직에서 되고. 그런 얘기는 못 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좀 편하게 하신 건데. 아니 저는 좀 우리 국민들이나 네. 좀 모든 분들이 집값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네. 냉철하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정책이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뭐 그 중에서도 통합 신속 네. 혁신 프로세스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저 있을 때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주요 물량은 이제 정비 사업 쪽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10년 걸리니 지금 당장 수요는 폭발을 하고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을 할 거냐 이게 큰 과제인데 초기에 공공이 나서서 조합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을 해보자. 기획 단계부터 뭐 같이 하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 앞단의 7년이 확 줄어들 것 같아요. 민원도 많이 줄어들고 그 갈등도 많이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정말 좀 잘하는 정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또 역할이 또 제한적이긴 한데 할 수 있는 인허가권이라는 아래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면 이 주택 가격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가장 잘 알거든요. 주택 가격의 대부분의 통계가 한 달 후나 두 달 후에 이게 모아지잖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행정을 직접 펼치다 보면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알 수도 있어요. 제가 특히 이제 주택건축국장 할 때 모니터링당을 좀 구성을 했어요.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또 서울에 인접한 뭐 구리, 분당, 뭐 일산까지 해가지고 한 250명의 공인 중개사분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뭐 전화도 드리고 아니면 메일로 바로바로 뿌려서 현장의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좀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언론에 이제 발표하고 이러진 않으셨잖아요. 데이터는 갖고 계셨어도.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 통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해요. 왜냐하면 매주 이렇게 주택 가격을 발표하는 게 맞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만의 상황이라고. 네. 매주 발표를 하니까 이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더 불안해요. 상승기에는 더 상승을 하고 하락기에는 더 하락을 합니다. 제가 이제 주택정책 하면서 정부한테도 이걸 매주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세계적으로 발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고 그랬더니 이미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면 민간의 누군가가 이제 하게 되는데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된다. 이런서 이제 발표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런데 또 서울시에서 또 리얼타임이라고 또 발표를 하면 아마 더 가중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었다라고 하셔서 이제 주간 통계를 자체적으로 이제 보신 건데 그걸 보시면서 즉각적으로 뭔가 대응을 취한 게 있었던 거예요? 좀 시장 상황이 불안하면 한번 그분들한테 계속 이게 지속될 건지 아니면 정체될 것인지 뭐 오랫동안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셨던 거기 때문에 감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걸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그걸 좀 강조를 하냐면 이렇게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좀 확대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보면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을 세우면 지금은 대부분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데 권한과 역할을 그걸 분점을 해서 나누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 이제 조금 예민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세제 문제가 또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토지 공개념 그 강조하시면서 불로소득 환수 장치로 이제 조세 정책을 좀 개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공감대는 있지만 조세 제왕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뭐 논의는 됐으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이 세제 개편 얘기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세제 개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선진국들을 보면은 거래세는 낮고 보유세는 굉장히 높아요. 요 비율이 2대 8쯤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거래세가 9, 보유세가 1이거든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가 거래세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실효세율이라 그래서 실효세율 그 가격의 1% 정도가 보유세예요. 그러면 이제 10억 하는 아파트가 20억이 됐어요, 어느 날. 그러면 매년 1,000만 원 내든 2,0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 내놓습니다, 시중에. 거래세는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시중에 일단 물건은 많이 나와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매물이 늘어나니까. 매물이 늘어나고 20억에 사갈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은 떨어지겠죠. 반대로 우리 같은 상황이 일단 돌아보죠. 그럼 우리는 이제 10억, 20억이 됐다. 거래세가 비싸잖아요. 양도세가 예를 들어 70% 정도 돼요. 그럼 7억을 내고 3억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13억 가지고 갈 곳이 없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분은 안 내려와. 그리고 보유세가 낮아요.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갖고 있죠. 이 다주택자는 오히려 20억짜리를 임대를 하면 3%만 해도 20억짜리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가지고 뭐 그 보유세 엄청나게 남습니다. 내고도 남는다. 내고 남는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질 않아요, 시중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당장 한 번에 하기 힘들다면 뭐 5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이런 걸 하겠다고 공표를 하고 아예 법률을 제정을 해서 세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승세가 좀 장기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적기라고 저는 적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유세를 이전보다 확 올리진 않았지만 높인 상태잖아요.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증여로 많이 우회했다라고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보유세 인상률이 그만큼 높지 않아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래세를 오히려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놨다고 한다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거다 하는 거고. 선진국처럼 보유세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사실 보유세에 의해서 거기서 가장 좀 많이 부딪히는 게 소득이 없는 은퇴하신 1주택자들 이런 분들 이제 보유세 감당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내쫓겨서 이제 뭐 또 주거 불안정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고까지도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더 저는 촘촘히 봐야 된다고 봐요. 세금을 부과했을 때 어떤 그 효과가 있는지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맞는
세제 개편을 해야겠죠, 당연히.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네.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한다. 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의 전월세 가격만 높인다. 전가시켜서.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서 많이들 우려는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게 전혀 뭐 없다고 할 수가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다주택자들이 불로소득으로 가져가는 것들을 뭐 적정한 이익 가져가는 거야. 당연히 집에 투자했으니까 가져가야겠죠. 그것들을 어떻게 공공이 환수할지에 대한 그 고민이 우선돼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어떻게 민간 임대자한테 전가될 것인지도 살펴봐야겠지만, 마치 그것 때문에 못하는 명분으로 세우는 것은 난 이건 주객이 완전 전도된 거죠. 네. 어떤 의미신지 이해했고 그러면은 양도세는 다시 원상복귀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촘촘하게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양도세를 좀 유예를 했었죠. 올 6월인가, 예, 중과유예. 그건 이제 중과유예를 하면은 많이 나올 거다. 거의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도세를 어느 만큼 낮춰주고 보유세를 어느 만큼 올려야만이 매물이 나올지, 이거 시뮬레이션을 몇 가지를 돌려보면 되거든요.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수요라는 거는 지금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직접 지어서 늘리는 공급은 그러니까 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서 이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정책을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 불로소득을 어떻게 적정하게 공공이 환수할 거냐. 부동산 매매로 해가지고 양도 차익을 1년에 얼마를 가져갈 거냐. 그 마치 보니까 그 서울대 김영찬 교수가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2018년도 기준으로 118조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순세기 예산으로 보면 한 35조, 40조 이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뭐 한 거의 3배가량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세에 대해서 세금을 세게 물리면 그것이 공공으로 환수될 거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매물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제 개편을 제대로 해놓으면 그것도 보유세나 또 양도세나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환수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 예민한 이슈가 사실 등록 임대주택 제도거든요. 그 책에서 어쨌든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세제 감면했던 정책이 폐차학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진통을 여야에서 겪다가 지금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예요. 결과적으로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순기능도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등록 임대가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6명 중에 4명이 자기 집에 살고 6명이 임대에 삽니다. 이게 임대시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대시장 관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있지를 않았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이걸 시스템 안에 넣고자 이런 이제 등록 임대 사업 제도를 만든 건데, 시기적으로 아주 안 좋을 때였죠. 2017년도 그걸 짚고 이제 갭 투자를 하고 일로 들어와 버리니까 세제 혜택을 또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이중으로 그냥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걸 시기적으로 잘못됐다는 거고, 하더라도 하락기에 있으면 나았을 거다. 저는 궁극적으로 등록이 아니고 신고제로 가서 자연스럽게 그 모든 그 민간 임대가 하면 신고하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뭐 세제는 나중에 맞게 이제 부과를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신고자의 목적을 취했다면 그 세제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의미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까지만 좀 정리를 하고 전망 챕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을 이렇게 퀘스천으로 남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락 논거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전반적인 뉘앙스로는 좀 하락을 조심스럽지만 보시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럼 인구 보면 이제 노령어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오히려 줄어들고. 그래서 이거 하락 요인이고요. 금리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락 요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리스크, 이건 예측 못해요. 공급이 210만 원 이제 발표된 것들이 이제 사전 분양이 이미 시작이 됐고, 사전 청약이죠. 그다음에 23년, 24년 가면 될 거다. 입주가 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상승 요인으로 보면 수도권 집중, 서울로의 어떤 대기 수요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이 소득이 높아지면 좋은 공간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집값 요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집값은 너무 상승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네, 중론이죠. 네. 중론이죠. 좀 더 길게 보면 저는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하락도 뭐 폭락 수준이 아니고 안전적 뭐 하락 이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하락 요인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집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세대를 막론하고 좀 집값을 어떻게 좀 봐야 할까?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제 부동산 10개명을 제가 제일 뒤에 네. 이렇게 좀 나열을 했는데 네. 그 중에 제 독자들께서 반드시 집을 사자 네. 이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네. 제가 뭐 그럴 사람으로 안 보였나 봐요. 네. 제가 평상시 하는 말 중에서는. 근데 저는 집은 사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가능한 한 사는데 좀 더 안정된 시기에 자기가 적정한 위치에 네. 자기 소득에 맞는 집은 사는 게 좋다.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들은 늘 주거 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또 우리나라 지난 30년 보면 한 6배 올랐어요. 네, 평균적으로. 집값이. 자산의 증식 기능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이 자가 비율이 높으면 주거 불안이 훨씬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저는 어떻게 하면 자가 비율을 늘릴 수 있을까 하는 정책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자기만의 부동산 철학을 가졌으면 좋겠다. 부동산 시장은 늘 출렁거리기 때문에 이 시류에 영합하다 보면 정말 불안해요. 이걸 정말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렇지만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면 그 부동산 시장의 출렁거림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어디에 언제 나의 소득에 또 나의 여건에 맞는 집을 사겠다. 또 거기 거주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부동산에 대한 공부는 좀 하셔야죠. 남의 말만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이 말 들으면 불안하고 저 말 들으면 더 불안하고 그러다가 그 일시적인 충동 위에서 잘못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발걸음을 좀 해주셨는데 긴 시간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새로운 책이 나오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